자,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교재는 137페이지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닮은 꼴입니다. 자, 교재 순서대로 쭉 갈 거니까요. 상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상인법. 자, 만든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무슨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무슨 생활? 경제생활입니다. 경제생활.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무슨 생활? 주거생활. 그죠? 주임법 얘기하면서 경제생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상가가 경제, 이렇게.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에는 당당히 법인이 들어가지요. 법인, 회사. 그러니까 법인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의 차이점. 목적에서 오는 겁니다. 목적에서. 일단 적용.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 빌딩에 입주해 있지만 동창회 사무실, 향후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이런 건 사업자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호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것이 첫 번째 요건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끝줄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적용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적용보증금. 적용보증금. 그래서 그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중요한 게 적용보증금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에는 적용보증금 제도가 없어요. 상가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박스에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틀리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요. 소액보증금은 암기하라는 소리 절대 안 드리는데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서울 지역은요. 6억 1천 이하. 과밀억제 권역이나 부산광역시는요. 5억 이하죠. 5억. 광역시는요. 광역시 3억 9천. 광역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기 보면 뭐 화성, 이번에 들어간 화성, 파주, 그죠? 과밀억제 권역은 아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죠.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 이런 식으로. 과밀억제 권역은 아닌데 인구가 광역시급으로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데. 요새 세종시가 막 인구가 많이 불고 막 그래서 대전에 있는 거기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세종시나 천안 쪽 저쪽으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대전이 조금 이제 옛날만큼 그 정도 도시 그 활력이 떨어지나 봐. 그래서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3.9억 3억 9천. 세종시도 여기 들어갑니다. 광역시 여기 등등등 여러 개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요. 2억 7천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서울,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과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요 네 군데. 근데 요 위에 여기는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3927, 6.15 남북 공동선언, 3927.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암기하세요.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긴 했는데 입에는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6.15 공동선언, 3927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따질 때는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 아시죠?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갑니다. 여기 광명시는 과밀억제 권역 여기 들어가지. 5억이네요. 만약에 광명시 지역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이다.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이에요. 그럼 적용보증금 이하입니까? 이하?
월세 5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5억이고 원래 있던 보증금 1억을 더하니까 6억.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해 아니죠? 그럼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 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광역시 내 군지역이 있다. 광역시 내 군지역. 광역시인데 광역시 5대 광역시 있잖아요. 광역시 내 군지역입니다. 그 광역시 내 군지역은 광역시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타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아시죠? 그 강화군은 시골이에요. 시골 가보면. 그래서 거기는 광역시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타 적용을 받습니다. 암기하셔야 돼. 요거 군지역은 여기 따라갑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재료에 있는 동그라미 니은번의 박스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되는 그 내용이고, 동그라미 디귿번도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이 곱하기 100 한다 그 얘기죠 지금? 이런 거. 자, 근데 지금부터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 적용되는다. 그런데 이거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보증금을 초과했을지라도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인 경우 넘어가도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실 대표적인 건 4가지입니다. 대항력, 그 다음에 갱신요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권리금 보장 규정, 그 다음에 3기 연체일 때 해지하는 사유, 이런 것들. 4가지 대표적인 거. 이거 말고도 이제 거기, 자, 동그라미 리을번을 별표해 두셔야 돼. 리을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경우 해서 뭐 거기 2줄로 쭉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대항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갱신요구, 둘째 줄 앞에 나와 있는 권리금, 제일 끝에 있는 3기 연체 시 해지, 이렇게. 자, 중요한 거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고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실 게 뭐냐면 여기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요. 만약에 적용보증금을 초과했어. 광역시, 여기 지금 광명시에서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500이라고 쳐봐. 그 사람은요,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짜리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선 면제권은 없지. 대항력은 있고요. 권리금은 보장받고, 갱신 요구해서 5년을 장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상당히 인정해 주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은요, 이하일 때만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아요. 이하일 때만. 보증 1억에 월세 500이다. 그랬을 때 그 상가 임차인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없다고. 이하일 때만 적용 대표적인 거. 그러면 요거는요, 여기는 이하일 때는 이하일 때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이하일 때. 있지, 당연히. 갱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냐면 이하다 그랬을 때는 다 적용되는 게 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뭐 대항력, 뭐 갱신 요구,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적용돼. 거기다가 우선 면제권 이런 것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초과하면 그때는 이 우선 면제권은 없어.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항력, 갱신 요구, 권리금 보장, 해지 사유 이런 건 적용된단 말이야. 자, 그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서 저희 교재에 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2가지를 더 설명드려보면 가로 3번 일시 사용원에는 임대차가 명백했다. 흔히 점포 같은 거 보면 깔세로 들어와가지고 1달, 2달 정도 땡처리하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도 아까 이거 적용이 없었죠. 주택도 상가도 일시 사용 적용이 없어요. 자, 하나 더요. 창고입니다. 공장이에요. 이러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창고나 공장이다 그랬을 때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나눠집니다. 창고나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보관만 합니다. 즉 사실적 행위만 합니다. 이랬을 때는요, 보호가 안 됩니다. 사실활동만 하기 때문에.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즉 영업행위를 같이 하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보호가 된다. 2개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행위란다는 얘기가 반드시 같이 있었을 때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들기만 해요. 창고에서 보관만 합니다. 그래갖고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순서대로 대항력 갑니다. 대항력. 자,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인도 플러스 여기는 주민등록 대신에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써먹죠?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언제 생겨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이것도 다음 날로 넘어가죠? 다음 날 0시겠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원리가 똑같고 대신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써먹기 때문에 그것만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업자 등록이 여기 제대로 돼 있냐,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맞냐, 이거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앞으로 많이 쏟아질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단계에서 알아두실 대표적인 판례 두 개. 하나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일 때, 상가 일부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임대차가 해서 장사하고 있는지를 제3자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제3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뭘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딱 나와야 돼. 일부 임대차 그러면 도면이라고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또. 도면. 그래야 대항력을 인정받아요. 어떤 부분을 임차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되니까 도면. 자, 두 번째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판례 많지도 않아요. 몇 개 안 돼. 요 판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느 쪽이 나올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사업자를 냈던 사람인데 자기가 중간에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상호, 같은 사업자 등록으로 다시 사업자를 낸 거야. 다시. 재등록이야.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갖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 대항력권을 갖다 쭉 유지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 갖춘 걸로 봐야 됩니까? 그치. 폐업을 했었기 때문에 끊긴 거죠. 다시 사업자를 낸 때부터 새로 갖춘 거다, 그런 얘기죠.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대항력이 이거잖아요. 아시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면제권입니다. 3번 우선면제권. 자, 우선면제권은 여기 대항력은 보증금을 새 주인한테 받아내겠다고 하는 게 대항력 주장하는 거고요. 자, 우선면제권은 배당해서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럼 우선면제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인도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플러스 또 뭘 받아야 됩니까? 확정일자를 받고 이렇게 되죠. 이 확정일자 어디서 받죠? 확정일자는 하나 세무서장한테 받게 돼 있죠.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았어요? 동사무소, 등기소, 공중사무소, 면사무소, 업사 이런 데서. 근데 상가임대차는 어디서요? 이거 물어보는 거 시험에서는. 이것만 다르니까. 그리고 우선면제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해당 요구. 이 세 가지 요건 갖춘다는 거 원리가 똑같죠? 우선면제권은 배당에서 1등으로 받는다 이겁니까? 1등으로 받는다가 아니고 후순위보다 앞서서 가져가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등수대로 가져가는 거 우선면제권. 예.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확정일자 받는 장소 알아두시면 돼. 동그라미 2번 보면 확정일자라고 제목이 돼 있고 첫 줄에 보면 어디서 받는데요? 세무서장. 셋째 줄을 보시면 그러면 누구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가져간대요? 후순위 권리자. 셋째 줄. 자, 그 다음에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 정보 제공. 이게 갑자기 나오네 또. 여기 아까 지금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정보 제공. 어떤 거예요? 정보 제공. 두 사람은 나눠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할 수가 있죠.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죠.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합니까? 이해관계인은 상가임대차에서. 여기 세무서. 이거 물어봅니다. 세무서장한테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요. 시장군수구청장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는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었어요? 확정일자, 부여기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죠. 세무서장. 근데 이건 이해관계인은 그렇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요.
정보 제공 요청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여기가 출제가 유력하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나올지 상가임대차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동의 없이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일 끝줄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4번 최우선 면제권. 자, 최우선 변제금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해서 받는 거죠. 이때는 최우선 면제 이것은 1등으로 배당 받아가는 거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고 해도 선순위 권리자를 제끼고 받아가는 거니까 세치할 수 있는 권능이 최우선 면제권이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자 오른쪽 페이지 가로 4번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인도 플러스 뭐요?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요. 이게 대항 요건이죠. 근데 이 대항 요건은 늦어도 언제까지는 갖추고 있어야 세치기를 할 수 있나요? 경매 등기 전까지. 첫 번째 요건. 자, 두 번째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세치기 하는 거니까 등수 매기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에 해당됐을 때는 세치기를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소액보증금. 원리가 똑같잖아요. 대항 요건 갖추고 소액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죠.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해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 가지 갖췄을 때. 여기도 보면 세치기를 하다 보니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죠.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액 상가 임차인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소액 임차인의 몫을 상가금을 낙찰가의 2분의 1로 제한을 두지요. 상가도 그 다음에 선수위로 저당권 같은 담보물건이 설정돼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일 당시 시행됐던 법에 따라서 소액 여부를 따져주죠. 보장받는 금액도 이 당시 법을 따라가지요. 그 당시 시행되는 법을 따라간다는 게 주택임대차에도 똑같았었죠. 2분의 1도 똑같고 원리가 다 똑같아. 복습한 것이었어요. 거기 보시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 보면 대항 임차인은 그랬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그런 뜻이겠죠. 대항 임차인은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최우선 면제라고 말을 하지만 조문에는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대신 읽겠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그러려면 둘째 줄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둘째 줄 끝에요. 뭘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대항 요건. 그리고 소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줄 보면 소액 임차인의 몫은 상가 건물가액의 뭐예요? 2분의 1을 넘지 못하죠. 밑에 박스에 있는 소액 임차인 요것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 이 소액 임차인을 따져줄 때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아까 적용보증금 따질 때도 월세 있을 때 곱하기 100 했었죠? 상가도 그렇습니다. 상가도 월세 곱하기 100 따져줄 때는 주택은 안 따져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월세 나와도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 중개보수 배웠을 때는 중개보수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월세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해서 복비는 산정하지요? 그걸 혼동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복비는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월세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복비는. 근데 주임법은 곱하기 100 안 하고 상임법은 곱하기 100을 하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임법은 곱하기 100을 안 하고 상임법은 곱하기 100을 하고 중개보수는 주택인 상가든 전부 다 곱하기 100을 하고 복비 계산할 때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가로 5번에 임대차 기간. 이거 보시면요. 임대차 기간입니다. 기간.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나요? 6개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죠. 아니면 기간을 안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돼버린다? 이게 최단 존속 기간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임차인은 6개월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6개월만 장사하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가 있다. 6개월의 계약 기간의 유예함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 임차인뿐. 그죠?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요.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임대인은 임대 시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똑같이 그 기간 내에 비우라고 막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몇 년이 됩니까? 1년. 여기는 1년 됩니다. 그래도 이랬을 때도 임차인은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갱신됐어도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뒤엎을 수 있죠? 해지 통보할 수 있죠? 대신 그 해지는 당장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달 있다가 똑같잖아요. 원리가. 주택이나 상가라. 기간만요 1년으로 바뀐 것밖에 없잖아요. 밑에 보시면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기간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간은 1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이렇게 묵시적 갱신 얘기가 우리 교재는 없네요. 묵시적 갱신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번에 갱신 요구 제도가 참 중요하죠. 갱신 요구라고 이렇게 쓸게요. 6번으로 자 시험에서 중요한 거 가만히 보면 적용보증금은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주택임대차는 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학력이랑 뭐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오면 또 눈이 번쩍 띄어요. 갱신요구권이란 이 제도 자체가 우리 주택임대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중요한 거야. 상가에서는. 그러면 갱신요구는 누가 누구에게 계속 장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요구하는 거죠. 장사 잘 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임대인한테 나 계속 장사하겠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갱신 요구가 있게 되면 임대인이 거의 들어줘야 되는데 거의 들어줘야 돼요. 거의 들어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 이런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한 달 전. 그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 사이에만 요 기간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러면 우리 임대인 어떻게 해요? 거의 들어줘야 돼. 이때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간을 보장받는다. 5년. 그러니까 사실은 최단 존속 기간은 1년이지만 갱신 요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5년을 보장받아요. 그래서 요 5년 기간 동안에 가만히 보면 5년 기간 동안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올릴 때 5%를 초과해가지고 올릴 수는 없다. 이 초과해서 증여 못한다는 얘기는 뭐 시험 보실 때 그렇게만 아시면 되지만 이게 5년 동안 총 올릴 때 5%를 못 넘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올릴 때마다 5%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 그리고 1년 이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마다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올릴 적마다 하여간 5%를 넘게 올릴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바뀐 겁니다. 올해 주택도 이제는 5%, 상가도 몇 프로가 됐어요? 9%였다가 5%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갱신 요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전차인 얘기입니다. 전차인. 전차인 같은 경우는 갱신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우리 전차인은 임차인을 갖다가 대위해가지고 갱신 요건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죠.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이때는 대위 행사하는 거. 직접 행사한다고 보면 틀립니다. 임대인의 반드시 뭐예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차인은 원래 갱신 요건이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 갱신 요구. 그리고 이런 갱신 요구는 적용보증금을 갖다가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도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죠. 적용보증금 초과해도 갱신 요구를 해갖고 최장 5년 동안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초과해도? 아까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적용보증금 초과해도 대항력 시행할 수 있죠? 적용보증금 초과해도 갱신 요구 할 수 있죠?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자, 읽어가면서 또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서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갱신요구권. 첫 줄,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그 사이에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니은번. 그러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는 못한다. 갱신요건 중요해요. 디귿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건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갖고 임대인에게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갱신요구를 통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리을번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보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할 수가 있다. 이 법이 정한 범위라는 건 몇 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5%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자, 또 중요한 게, 갱신요건이 중요한 것은 거의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거절 사유. 거절 사유 중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 밑에 박스에서요, 3기의 차임 연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3기의 차임 연체 시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임대인은 거부해버릴 수 있죠? 3기 연체. 동그라미 기억번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단전대. 무단전대. 동의 없이. 그죠? 이때는 전부에 대한 무단전대, 일부에 대한 무단전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거절사유. 중요한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 얻어가지고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를 못해요. 동의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근데 동의 없이란 말, 이 무단이란 말이 동의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동의 얻은지 동의 없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 여러분 속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요. 동의 얻은지 동의 없인지 여기를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요. 제일 끝에 가면 미음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켰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파손 얘기입니다. 파손. 그런데 전부를 파손시켰을 때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다음에 일부를 파손시켰을 때도 거부할 수 있고. 근데 파손시킬 때 고의로 파손시켰을 때도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켰을 때도 거부할 수 있다. 이 파손은 그렇습니다. 전부 일부 고의 중과실.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서는 경미한 과실로 파손시켰다. 경미한 과실, 경과실이라고 그래요. 자, 경미한 과실로 파손시켰다 그랬을 때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고 뭐 어떤 것만? 중과실만.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피읍번이 멸실입니다. 멸실. 파손은 이건 부서진 거지만 멸실은 없어진 거요. 아예 사라진 겁니다. 멸실. 예. 그때는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이때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기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졌다는 것만 갖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임대차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요. 없어지는 바람에 그랬을 때나 뭐가 돼요? 거절 사유. 그러니까 멸실만 갖고 안 됩니다. 목적 달성 불가능해야 됩니다. 파손은요. 파손 자체 갖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근데 멸실은 멸실 플러스 뭐야? 목적 달성 불가능. 제일 위에 거 지금.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시옷번. 요게 이제 문제죠. 또 이때는 거절 사유가 철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철거, 재건축. 이렇게. 철거, 재건축이요. 그랬을 때. 거절 사유가 되는데 이때는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여기만 대부분입니다. 전부 또는 뭐요? 일부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까 증축하려고 그래요. 이것 갖고는 거절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출문제입니다. 증축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내보낼 수는 없고 뭐 한다고 그래야 돼요? 철거하고 재건축하려 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처럼 철거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자, 구체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고지했거나
그렇게 고지한 건 없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재건축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한해서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철거 재건축할래요? 이것만 갖고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뭐예요? 그런 재건축 계획을 미리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드러났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재건축하는 것일 경우거나 셋 중 하나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시험번이 내용이 좀 많죠. 거절 사유까지 봤습니다. 어쨌든 갱신 요건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에서 핵심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제일 앞에 적용보증금이 중요하고 갱신 요건 두 번째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4번 가보십니다. 차임의 연체와 해지. 중요하죠? 여러 번 나왔죠? 자, 상가 임대차예요. 차임 연체기 3기에 달았을 때는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는 해지 사유가 몇 기 연체가 있었을 때 해지 사유가 됩니까? 2기 연체고요. 상가는 3기 연체. 그죠? 그러니까 3기 연체. 상가에서 3기 연체 나면 두 가지라고 기억하셔야 돼. 해지 사유 하나, 거절 사유 하나. 다시 한번 상가에서 3기 연체 그러면 해지 사유, 거절. 지금 거절 사유 중에 여기 있었잖아요. 3기 연체. 2기로 많이 나왔죠, 이거.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가로 6번에서 체크만 하고 갈게요. 가로 6번에 증액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증액 제한. 셋째 줄 보시면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입니다. 5%. 예, 그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요. 여기 전환율 또는 산정률이라고 하는데 이 상가는 동그라미 기억번 둘째 줄 보면 연 12%고요. 숫자 체크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기준금리 곱하기 4.5죠. 둘 중에 뭐요? 낮은 비율 이렇게 됩니다. 연 12%. 그 다음에 기준금리 4.5배수 이렇게. 아까 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은 연 10%하고 기준금리 더하기 3.5%. 낮은 비율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가로 7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등이라고 돼 있죠?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만들어 권장합니까? 법무부 장관. 생소하죠?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만들어 권장해요? 법무부 장관. 그래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입니다. 또 중요한 게 이거겠죠? 보나마나. 자, 6번, 7번. 여기요. 권리금 보장 규정. 마지막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또.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에서 중요한 곳 세 군데를 고르라면 적용보증금, 갱신요건, 권리금 보장규정. 권리금이 뭔지는 아시죠? 권리금. 진짜 아시는 거예요? 자, 권리금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인이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권리금이 바닥권리금이에요. 신축 건물인데 위치가 끝내줘요. 코너짜리에. 그러니까 건물주가 어떻게 해? 이거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자, 바닥권리금, 바닥피 2천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권리금은 임차인, 기존에 영업했던 임차인이 받아먹는 게 대부분이지만 건물주가 받아먹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가면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벌써 141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 줄 보면 가운데 정도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인이 나와 있어요. 거기 분명히. 권리금 얘기할 때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앞에 건 생략했어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임대인한테 주는 것도 들어갑니다. 권리금에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141페이지 둘째 줄요.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번이 기출문제 지문인데 권리금 계약하면 누가 누구랑 체결하는 걸 얘기하느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권리금이라는 것은 건물주가 A입니다.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근데 B가 임차인이고요. 점포를 빌려서 장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점포를 C한테 넘겨요. 이분이 신규 임차인이죠.
자, 가게 인수받은 사람.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B가 영업권을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그 영업권을 갖다 돈 주고 사죠. 그 돈이 뭐예요? 권리금. 그래서 B의 영업권을 삽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주죠. 그래서 B하고 C가 체결하는 계약이 바로 권리금 계약이에요.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누구랑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여기는 임대인이 안 나옵니다. 권리금 계약에서는. 그때 권리금 1억에 이 가게 인수받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C 입장에서는 이걸 진짜 장사하려면 건물주인이랑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요. 점포 빌리는 계약을 또 체결해야 됩니다. 권리금 계약이요. 그죠? 거기에는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200에다가 계약기간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임대차 조건이 여기 적혀지겠죠. 여기는 권리금이 나오고 이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돼야만 이 사람이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권리금 계약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임대인 안 나옵니다. 권리금 계약에서는. 권리금 할 때는 임대인이 받아먹는 것도 권리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B의 권리금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데려갔을 때 권리금 받기로 하고 넘기면서 데려갔을 때 임대인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데려가면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권리금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요.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는데 그러면 이걸 체결해줄 의무가 있는데 언제 데려가야 되느냐?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 시점에 정확히 모시고 가야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거기 처치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기업관의 처치를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뭐예요?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데려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자 보세요. 데려가게 되면 이걸 해줘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래서 해박을 놔버리면 권리금 못 받아먹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랬을 때 이 사람의 구제수단은 뭐냐면 A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권리금 못 받아먹은 걸 갖다가 여기서 받아낼 수 있도록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안 해줘버리면. 그런데 법에서는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론 특별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있어요. 정당하게 임대인이 안 해줘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긴 있으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한 해주게 돼 있다. 근데 안 해주고 만약에 이것을 회방을 놓잖아요. 배상 청구 당한다 이런 거죠. 그 회방 놓는 행위가 뭐가 있느냐. 그걸 지금부터 볼 겁니다. 세 가지를. 자 보시면 중간에 알아두기 박스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A번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이게 방해 놓는 겁니다. 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그런 사유들이에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요구에 동그라미 해줘서 요구 핵심적인 단어 요구 임대인이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수수의 동그라미요. 수수는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구는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데려왔어요. C를. 그랬더니 A가 뭐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나한테도 주라. 나한테도 권리금 줘라. 그래 이거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 도망가 버리지? 못 받아 먹죠? 해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수란 단어가 중요하고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나도 주라. 나도 줘. 이렇게 이 A의 얘기입니다. 나도 줘. 나도 줘. 해방 놓는 거. 배상 청구 당하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니은번 보시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끝부분만 밑줄 그어두시고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무슨 얘기냐? B가 C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저 구석지로 끌고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욕을 한참 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얘한테 주지 말라고. 얘한테 권리금 주면 나 안 해주겠다고. 못 주게 만든다.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가 A의 말을 갖다 그대로 녹음한 걸 그대로 틀면 주지 마. 주지 마. 이렇게.
주지마 이렇게 나온 거. 이게 해방 놓는 거요. 배상 청구 당하는 거라고 여기가. 자, 하나 더. 디귿번. 그러면 C번이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했다는 금액에 비추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변 그 상황을 봤을 때,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에 건 다 소용없어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저히 고액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현저히 고액, 현저히 고액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자, 요 기간에 새 임차인을 데려가세요. 해줘야 될 건데 A가 데려오니까 웃는 낯으로 얘기합니다. 나 해줄게. 좋아요. 해드릴게요. 대신 보증금은 1억이 아니고 2억으로 해주시고 월세는 200이 아니고 400으로 해주세요. 해줄게요. 웃으면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2배로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 도망가 버려요. 못 받아 먹어요. 그때는 뭐예요?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주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많이 올려달라는 거죠 지금. 이게 해방 놓는 거예요. 이게 해방 놓는 거. 나도 주라, 주지 마라. 예? 많이 올려주라 이런 거예요. 리을번은, D번은 기타 등등등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니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이 끝은, 이런 방향이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로 바로 연결돼야 되는 거야. 어? 배상 청구로. 그래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디귿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액수요. 자, 동그라미 디귿번에 동그라미 A번 보면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 그랬을 때, 자,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끊으셔야지. 얼마예요 그 권리금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얼마예요? 아까 칠판을 쓴 거로 보면 1억이죠. 요거 주기라는 권리금 1억이 아니에요. 이거랑 그 다음에 또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얼마예요? 응? 모르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점포 권리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7천 남았다 이렇게 해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그럼 7천 남았죠? 이 금액과 감정평가한 권리금과 자기들끼리 주고받기로 한 권리금 둘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청구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낮은 금액이니까 어떻게 보면 7천, 여기 보통 요게 7천, 이게 더 낮은 금액일 대부분 100% 거의 다. 그러면 7천을 넘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야. 그게 핵심.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높은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3년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시효가 몇 년이라고요? 3년. 임대차가 종료한 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일을 당하면 말이에요. 해방을 당하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예외 하나 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거꾸로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요. 그건 이제 앞쪽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 보시면 알아두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죠? 알아두고 밑에 니은번.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A번.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거지를 데려갔다고. 자력이 없는 경우라고 거기를 딱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지.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임대인 안 해줄 수 있죠, 이건. 근데 어떻게 하면 자력이 없는 거예요? 웃겨 죽겠어요. 어떻게 했을 때 자력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이제 판사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지금. B번 보세요, 이번에. 더 웃겨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 거기가 밑줄입니다. 의무를 위반할 우려, 거기를 딱 밑줄을 그어주셔야 돼. 아니, 데려왔는데 보니까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임대인이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데려왔는데 온몸에 문신이야 그냥. 말을 안 들어먹게 생겼어. 그러면 임대인이 뭐요? 안 해준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의무를 위반한 우려가 있다. 우려잖아요. 그것도 위반했다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동그라미 10번 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요건 아셔야 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다고요. 1년 6개월 이상,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냈을 때 객관적이죠.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니까. 조문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 D번요. 이것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정확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법을 만든 사람도 정확히 모르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도 정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판례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단순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이렇게 나와 있죠? 임대인 선택 나왔죠? 그러면 거절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데려온 게 아니고 여기가 이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권리금을 주면서 배신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너하고 이거 안 할래 라고 해버릴 수 있다. 누가 선택했다고? 임대인이 선택한. 거기만 딱 보면 돼야 돼. 그 내용이 뭔지를 알라고 그러시면 안 돼. 예? 네. 그러면 3년 5년씩 공부하게 돼. 해결도 안 나는 걸. 특히 시험 뭐 초반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시험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그 이유를 알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죠? 자, 제일 끝에요. 동그라미 4번도 출제가 유력합니다. 4번 보시면 권리금 적용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대규모 점포 적용이 없어요. 준대규모 점포 그러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데기예요. 대규모 점포 그러면 백화점 같은 거 얘기해요. 거기서 이 상가 권리금은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장 못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줄 국유재산 나오죠. 국유재산 적용이 없어요. 공유재산 적용이 없어요. 최근에 이게 시사성이 있다고 보는 게 공유재산 중에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지하철공사 있잖아요. 지하철공사 그 상가, 지하 상가의 점포 주인들이 권리금을 보장해 달라고 막 요구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인정 못하겠다 결론 났고 못한 근거가 공유재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거기에 그 지하철 상가에 막 장사가 엄청 달 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거 읽어낸 거예요? 아니죠. 그 지하철이 생겨서 뚫려 있어서 위치가 좋고 그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거 생긴 건데 그걸 권리금을 받아먹겠다고요? 그건 조금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고 쉽니다. 질문 드려봐요. 자, 여기 권리금 계약서는 표준서식을 누가 만들어 갖고 권장할 수 있을까요? 국장이죠, 국장. 자, 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서식을 누가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 이건 법무부 장관. 두 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 이건 국장이죠.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만들어요? 국장. 권리금 할 때 그 기억자로 시작하죠? 국장 할 때 기억자로 시작하죠?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요? 국장. 이거 하나라도 알아두세요. 아니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요. 국장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권리금 하면 국장. 쉬겠습니다.